Go back! Go back!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미국 선박도 습격합니다. 중국 화물선도 납치하죠. 유럽의 거대 유조선도 그들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10년 전, 2011년 1월 15일, 한국 선박 한 척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사모 주얼리호, 인질 21명, 해적 13명은 RPG와 AK 소총으로 무장했죠. 선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세계는 비극을 예상했습니다. 해적들은 승리를 확신했죠. 이번에도 몸값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6일 후 2011년 1월 22일 새벽 4시 58분 어둠 속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5시간의 전투,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그런데 인질은요, 21명 전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해적 조직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보면 즉시 도망쳐라. 범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나라. 세계 최강 대국들이 배우려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새벽 4시 58분. 소말리아 바다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랏슨. 20년간 해적 사건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2011년 1월 21일. 해적 13명이 한국 선박을 장악했습니다. 인질 21명을 방패로 삼았죠. RPG, AK 소총, 수류탄까지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5시간 후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그런데 인질은요? 21명 전원.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국군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는 그날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로버트 랏슨입니다. 영국 왕립해 군사관학교를 졸업했죠. 이후 20년간 국제해상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 세계 해적 사건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해적들의 패턴을 읽고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그런 제가 2023년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발견했죠.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전년도 해적 통계를 정리하고 있었죠. 2022년 대비 해적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해역에서만 75건이 발생했죠. 싱가포르 해협 37건,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는 선원 납치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국가별 피해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필리핀 선박, 피해 다수입니다. 중국 선박, 역시 피해가 있죠.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선박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 선박의 피해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0건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1년 이후 10년 넘게 한국 선박은 해적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죠.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실수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전부 뒤졌죠.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전 세계에서 100건 이상의 해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은 거의 표적이 되지 않았죠.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 선박의 항로를 추적했죠. 혹시 위험 지역을 피해 다니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국 선박들은 소말리아 해역을 정기적으로 운항했습니다. 기니만도 지나갔죠. 말라카 해협, 벤골만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을 전부 다녔습니다. 보안 장비가 특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일부 한국 선박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장비가 약했죠. 그런데 왜 해적들은 한국 선박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까? 저는 현지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항만 관계자, 말레이시아 해상경찰, 소말리아 중개인들까지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한국 선박은 왜 안전합니까? 처음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돌아왔죠. 그런데 일주일 후
한 나이지리아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적들은 한국 선박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해적들 사이에 불문율이 있다고 들었죠. 불문율이라고요? 범죄자들에게 규칙 같은 게 있단 말입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브로커를 수소문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중개인과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2011년 당시 해적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선박을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는 한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죠? 그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주지 않았죠.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8명이 죽었죠. 5명은 잡혀갔습니다. 인질은요? 21명 전원사라 돌아갔죠.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해적 조직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1일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그날 새벽, 소말리아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했죠. 한 나라의 이름이 범죄자들의 금기가 된 이유를, 해적들이 두려워 떠는 그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소말리아로 날아갔습니다. 2011년 1월 21일.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런던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만 보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야 했죠. 첫 목적지는 케냐 몬바사였습니다. 소말리아와 가까운 항구 도시죠. 이곳엔 해적 사건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8명을 인터뷰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죠.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부였죠. 한 항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적들은 표적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국적부터 확인합니다. 한국 국기가 보이면요. 즉시 후퇴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목숨이 먼저니까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중개인을 찾았죠. 그의 이름은 유스프였습니다. 40대 중반. 해적과 선사를 연결하는 협상가였죠. 그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한국 선박은 다릅니다. 유스프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해적들은 한국 선박을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2011년 이후 해적들 사이에 전설이 생겼습니다. 전설이라고요? 범죄자들이 한 나라를 전설로 부른다고요? 유스프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새벽 한국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해적 13명이 선박을 장악하고 있었죠. 인질 21명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보통은요? 협상이 시작됩니다. 돈을 주고받고 인질을 풀어주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했죠.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인질은요? 21명 전원 무사였죠. 유스프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해적 조직이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건드리면 죽는다고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적 조직에는 내부 규칙이 있었죠. 4가지 절대 규칙이었습니다. 첫째, 민간인 무차별 살상 금지. 둘째, 조직 간 교전 금지. 셋째, 타 조직 영역 침범 금지. 그리고 넷째,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해적들의 규칙에 들어가 있다고요? 유스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문서화된 규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해적 조직이 암묵적으로 따르는 불문율이죠. 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2011년 작전 이후 한국의 이름만 들어도 해적들이 긴장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죠. 저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해적 신참 교육 과정에 한국이 포함돼 있었죠. 유스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입 해적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선박을 노릴지,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박이 뭔지도 배우죠. 그게 한국입니까? 맞습니다. 한국 국기를 식별하는 훈련까지 있습니다. 태극기를 보여주고 한국 선사 이름을 가르치죠. 심지어 한국 선박의 외형적 특징까지 교육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적들이 한국을 피하기 위해 교육까지 받는다고요?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죽는다고요. 협상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요. 그냥 끝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언들을 정리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2011년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전 세계 해적 생태계를 바꿔놓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죠.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움직였죠.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젠가 해적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날 새벽 4시 58분. 소말리아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그날의 모든 기록을 찾아야 했죠. 어떻게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했는지, 어떻게 한국군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는지. 저는 오래된 군사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서를 발견했죠.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1 서말리어 대한민국 특수부대 개입.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해적들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답이 이 안에 있었죠. 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는 낡았습니다. 2011년 작성된 군사보고서였죠. 표지에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입수하는 데만 2주가 걸렸죠. 미국 해군 관계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1년 1월 15일. 3호 주얼리호 피랍. 한국인 8명 포함 선원 21명 인질. 그 다음 페이지. 2011년 1월 21일 새벽. 대한민국 특수부대 작전 개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직접 했다고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외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독으로 작전을 했다고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작전명 아덴만 여명, 투입 병력 해군 특수전단, 목표 인질 전원 구출 및 해적 제압.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죠. 한국은 해적들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흐메드였습니다. 당시 해적과 선사를 연결하던 협상 중개인이었죠. 2011년 1월 3호 주얼리호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예멘까지 수소문했죠. 마침내 에티오피아 국경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흐메드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2011년 1월 21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에 대해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죠? 위험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았죠. 문 앞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아흐메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았죠. 그는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집요하군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말해주죠. 하지만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약속합니다. 아흐메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1년 1월 15일,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됐습니다. 저는 협상을 중재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시작됩니다. 선사가 돈을 제시하고 해적이 금액을 흥정하죠.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인지를 풀어줍니다. 이번엔 달랐습니까?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월 21일 새벽. 저는 무전으로 들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선박에 접근하고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적 13명이 인지를 방패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은 돌입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헬기가 날아왔고 총성이 울렸죠. 5시간 동안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아흐메드는 손을 떨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됐을 때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해적 8명이 죽었습니다. 5명은 생포됐죠. 인질은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1명 전원. 살아 돌아갔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흐메드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해적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죠. 한국은 협상하지 않는다. 한국은 공격한다. 한국을 건드리면 죽는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합니까? 아흐메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한국은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돈으로 타협하지 않죠. 그들은 끝까지 갑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그들도 강합니다. 하지만 협상을 합니다. 돈을 줍니다. 인질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인질을 포기하지 않지만 해적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아흐메드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적들은 이제 압니다. 한국 선박을 잡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흐메드의 증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했죠.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비의 문제도 아니었죠. 이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1월 21일 새벽의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58분부터 5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 특수부대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겁니까?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2011년 당시 한국은 해외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말리아 같은 전장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해적 13명을 제압하고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했다고요? 저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네이비실 출신 분석가였습니다. 한국이요? 2011년 당시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질 21명을 방패로 삼은 해적 13명을 제압한다. 그것도 움직이는 선박 안에서요. 미국 특수부대도 꺼릴 작전입니다. 영국 군사 전문가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011년 당시 해외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죠. 이런 작전은 경험이 생명입니다. 프랑스 분석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자살 작전입니다. 해적들은 RPG, AK 소총, 수류탄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인질을 방패로 삼으면요. 구출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저는 과거 인질 구출 작전 통계를 뒤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2008년 프랑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요트 인질 구출 작전. 인질 2명 사망. 2009년 러시아, 화물선 인질 구출 시도. 인질 3명 중상. 2010년 영국, 협상 결렬 후 구출 작전 검토. 결국 포기하고 몸값 지불. 일본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인질을 돌려받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라든 무력 구출은 죽음을 부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공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자료였죠. 그리고 그 자료를 읽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전단, 통칭 UDT실, 미국 네이비실 수준의 전투력 보유, 훈련 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북한 대응을 위해 극한 훈련 실시, 동계 훈련 수중 침투, 시가전, 인질 구출 전문, 실전 대비 수준 최상급. 그리고 마지막 문장. 평가 세계 5대 특수부대 중 하나. 실전 투입 시 성공 가능성 매우 높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이 정도였다고요? 저는 왜 몰랐던 겁니까? 국제사회는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장이 있었죠. 그 환경 속에서 한국군은 단련됐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 특수부대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해외 작전 경험이 많죠. 하지만 한국은 실전을 가정한 훈련이 일상입니다. 북한이라는 적이 항상 있으니까요. 영국 군사 분석가도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계 훈련은 네이비실보다 혹독하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저였습니까? 국제사회 전체가 한국의 잠재력을 몰랐던 겁니까? 저는 2011년 당시 상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해적 13명, 인질 21명, 움직이는 선박, 캄캄한 바다. 이런 조건에서 성공한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실패했던 작전을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해외 작전 경험은 없었지만 북한이라는 최악의 적을 상대로 수십 년간 훈련했습니다. 그게 2011년 1월 21일 새벽에 폭발한 겁니다. 저는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흔들렸죠. 한국을 단순히 중진국 정도로 봤던 제 시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흐메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리고 유스프의 증언도요. 한국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의지가 달랐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그게 2011년 새벽을 만든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저는 2011년 1월 21일 새벽의 작전 기록을 더 자세히 봐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58분부터 오전 9시 56분까지 5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 특수부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어떻게 인질 21명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구출한 겁니까?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라. 제대로 봐라. 저는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전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4시 58분. 작전 개시 시각이었죠. 당시 기상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파도 3m, 풍속 초속 15m, 시정거리는 100m도 안 됐죠. 저는 미국 해군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작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헬기 이착륙도 위험하고 고속정 접근은 더 위험하죠. 보통은 기상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돌입했습니다. 작전 기록을 읽으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벽 4시 58분. 링스 헬기 이륙. 고속정 3척 동시 출발. 3방향 침투 개시. 3방향 침투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죠. 한국 특수부대는 선수, 좌현, 우현.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미친 전략입니다. 세 방향 동시 침투는 조율이 완벽해야 합니다. 1초라도 어긋나면 아군 오인 사격이 발생하죠. 그런데 한국은요?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새벽 5시 3분. 1차 교전 개시. 해적 3명 제압. 인질 피해 없음. 인질 피해 없음이라고요? 해적들은 인질을 방패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런데 인질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요? 저는 영국 군사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투 중에 인질 방향으로 총을 절대 쏘지 않는다. 그건 자살 행위죠. 해적이 인질 뒤에 숨으면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그들은 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발도 인질 쪽으로 가지 않았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이었죠. 저는 더 놀라운 기록을 봤습니다. 새벽 5시 27분. 특전대원 1명 어깨 관통상. 하지만 전투 지속. 부상을 입었는데도 싸웠다고요? 작전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상대원, 응급처치 후 즉시 복귀. 임무 완수 시까지 전투 지속. 저는 미국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부상 입으면 즉시 후송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한국은요? 미친놈들입니다. 존경스러운 미친놈들이죠. 저는 작전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해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그런데 한국 특수부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12분. 선교 장악 완료. 인질 5명 구출. 첫 인질이 구출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 특수부대원이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인질들을 봤겠죠.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인질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 6시 45분. 기관실 장악. 인질 7명 추가 구출. 새벽 7시 18분. 선미 격실 돌입. 인질 6명 구출.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한국 특수부대는 선박 전체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인질도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죠. 한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게 2011년 1월 21일 새벽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한국이구나. 작은 기적들이 쌓여 큰 기적이 됐습니다.
완벽한 조율, 인질 보호, 부상에도 싸우는 의지. 그 모든 게 합쳐져 불가능이 가능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었죠. 저는 작전의 마지막 순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죠. 오전 8시 32분. 선장실 상황 악화. 해적 두목 알리 앞뒤 한국인 선장 석혜균을 인질로 선장실 농성.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해적 두목은 AK-47을 선장 머리에 겨눴죠. 무전기로 협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쏴 죽일 수 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의 작전이 단 1초 만에 비극으로 바뀔 수 있었죠. 미국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은 협상으로 전환합니다. 인질 생명이 최우선이니까요. 한국은요? 그들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작전 기록을 읽었습니다. 오전 8시 35분. 선장실 포위 완료. 출입구 3곳 봉쇄. 저격수 2명 배치. 한국 특수부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장실을 완전히 포위했죠. 해적 두목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전 8시 38분 해적들 최후 저항 시작. RPG 준비 확인. RPG라고요? 로켓 추진 유탄이었습니다. 한 방이면 선박 전체가 폭발할 수 있었죠. 저는 영국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후퇴입니다. RPG가 터지면 인질도 특수부대도 모두 죽습니다. 한국은요?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작전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오전 8시 40분. 도립팀 선장실 문 앞 대기. 저격수 조준 완료. 저는 이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선장실 안. 해적 두목이 선장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거리는 30cm. 인질과 해적이 붙어 있었죠. 어둠 속입니다. 움직이는 선박이죠. 파도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격을 한다고요? 미국 저격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30cm 거리에서 해적만 맞춘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한국 저격수는요?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작전 기록의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오전 8시 43분. 저격수 사격. 목표 해적 두목 알리 앞뒤 손목. 결과 명중. 손목을 쐈습니다. 머리도 아니고 몸통도 아니고 손목이었죠. AK-47을 든 손목만 정확히 맞췄습니다. 0.3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립팀이 문을 부쉈죠. 오전 8시 43분 15초. 도립팀 선장 구출 성공. 해적 두목 제압. 15초였습니다. 저격부터 구출까지 단 15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프랑스 군사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군사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이죠. 저는 작전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선박 내 해적 전원 제압. 8명 사살, 5명 생포. 그리고 마지막 줄. 오전 9시 56분. 인질 21명 전원 구조 완료. 아군 사망자 없음. 작전 종료. 저는 작전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왜 우나고요? 저는 그날 새벽을 봤기 때문입니다. 5시간 동안 한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율이었죠. 인질을 보호하면서도 해적을 제압했습니다. 부상을 입어도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0.3초의 저격으로 선장을 구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죠. 저는 미국 해군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라고요? 인질 구출 작전의 교과서입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가 이 작전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영국 분석가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기술, 훈련,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한국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의지입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그게 0.3초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옳은 나라였죠.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2011년 1월 21일 새벽을 만든 겁니다. 저는 작전 이후의 기록도 봤습니다. 석혜균 선장, 복부 관통상으로 5만 병원 이송. 수술 성공. 생명 지장 없음. 선장은 살았습니다. 한국군이 구했죠. 인질 21명, 최영암에서 응급처치 후 전원 귀국. 21명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생포된 해적 5명, 한국으로 압송. 재판 진행. 해적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었죠.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의지가 있으면 기적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다음을 봐야 했습니다. 이 작전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해적들이 왜 한국을 금기로 정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말이죠. 작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작전 직후 영상을 입수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 한 명이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어깨 관통상을 입은 그 대원이었죠. 5시간 동안 싸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인질이 구출된 후에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미국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어깨 관통상으로 5시간을 버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통증만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요? 한국군은 다릅니다. 그들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군인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한국 해적 대응의 새로운 교본 제시. BBC 한국은 세계 해상안보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르몽드 한국의 의지 앞에서 어떤 해적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저는 전 세계 반응을 수집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죠. 인질 21명 전원 생존. 한국군 사망자 0명.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받은 건 해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말리아 무전 기록을 입수했죠. 코리아, 코리아, 백, 고백.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해적들은 그날 이후 한국을 금기로 정했습니다. 유스프가 제게 말했죠. 모든 해적 조직이 내부 규칙을 바꿨습니다.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죠. 그리고 이깁니다. 아흐메드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국기는 죽음의 상징이 됐습니다. 해적들은 한국만 보면 도망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범죄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무력도 협상도 아닌 정의로 이긴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국민을 협상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민을 구한다.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도 아니었죠. 한국은 옳은 나라였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2011년 1월 21일 새벽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2011년 이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12년간의 해적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해적들의 공격 전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선박만 보면 무조건 접근했죠. 국적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엔 국적 확인이 최우선이 됐습니다. 저는 서아프리카 항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해적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박을 보면 가장 먼저 국기를 확인합니다. 한국 국기가 보이면요. 180도 선회하죠. 정말입니까? 네. 저는 3년간 20건 이상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박 근처에 가던 해적선이 갑자기 도망가는 모습을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기가 범죄자들의 공포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각국 군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식 작전을 교범에 포함시켰죠. 저는 미국 국방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분석, 인질 구출 작전의 새로운 표준.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포츠머스 해군 기지에서 매년 한국과 합동훈련을 시작했죠. 영국 해군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율, 인질 보호 우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모든 걸요. 프랑스 군사학교는 아예 아덴만 작전을 필수 교과서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위상도 완전히 바뀌었죠. 청해부대는 이제 가장 신뢰받는 해상보안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해군 제독이 발표했죠.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제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존재 자체가 이제 억제력입니다. 한국 국기만 보여도 해적선이 경로를 바꾸죠. 저는 해외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한국 교민이 말했죠. 2011년 이후 달라졌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요? 한국은 자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중동의 한 건설 현장 책임자도 증언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일할 때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보호막이 됩니다. 납치범들도 한국인은 피하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전 세계 국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년 경력을 쏟아부은 결론이었죠. 강한 나라란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2011년 1월 21일 새벽을 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의지와 정신을 목격했죠. 해적도 두려워하고 강대국조차 배우려 하는 힘. 그 힘은 총탄이나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끝에서 떨고 있는 국민을 향한 단 하나의 신념이었죠. 저는 로버트 라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기록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본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도 아니죠.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때문입니다. 그들의 국기는 이제 공포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입니다. 아프리카 바다에서, 중동 사막에서, 동남아시아 항구에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저 나라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 진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4시 58분. 그날 한국은 세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